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삼국시대로 접어들어서 삼국시대 개관을 한번 봅시다. 이 부분을 정리를 좀 잘해 두시면 된다. 삼국시대 정치는 주로 왕을 주로 많이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왕을 일단 기억을 해야 되는데 왕으로 물어볼 수도 있고 세기로 물어볼 수도 있고 특히 백제 같은 경우는 수도별로 물어볼 수도 있고 신라 같은 경우는 왕칭호로 물어볼 수도 있고 그래서 이 개관표를 어느 시대나 이게 흐름이 중요한 거니까 삼국시대 끝날 때까지 요 개관표를 반드시 숙지하십시오. 그래서 이제 요 도표 38쪽에 있는 삼국시대 개관 요 도표를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일단 2세기부터 나왔지. 2세기는 고구려가 처음으로 고대 국가로 발전을 시작하는 때야. 그래서 2세기 태조왕 때부터. 그래서 2세기, 그래서 삼국 중 가장 먼저 고대 국가로 발전을 시작한 나라는 고구려. 그래서 2세기 태조왕 때부터, 태조왕 때부터.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고국 천왕이 있다. 그래서 이제 2세기는 고구려만 보면 된다. 고대 국가로 발전 시작한다. 이렇게. 왕의 업적은 나중에 볼 거고, 어쨌든 그게. 그리고 이제 3세기로 접어든다. 자,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기 있는 왕들이 다 삼국의 모든 왕을 써놓은 게 아닙니다. 주요 왕만 써놓은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머릿속에 항상 숙지를 하실 필요가 있다. 자, 3세기에 수직으로 싹 읽어버리면 동천왕하고 고이왕이 나오지. 그래서 3세기 고구려는 동천왕이 나온다. 동천왕. 그 다음에 백제는 무슨 왕이 나온다? 고이왕이 나온다. 동시대다. 대충. 그리고 이런 얘기가 되는 거지. 크게 표현하면 3세기는 그냥 고구려는 가는 거고 2세기부터 고대 국가로 발전을 시작해서 그냥 가는 거고 3세기에 또 이 나라가 고대 국가로 발전을 스타트하는 왕이다. 그래서 그 사람이 고이왕이다. 그래서 3세기는 백제가 고대 국가로 발전을 시작한다. 고이왕 때부터. 그리고 위에 세기하고 가로쳐 놓고 써놓은 거는 그건 중국의 상황을 말하는 거야. 그래서 3세기 중국은 삼국의 분열기다. 삼국. 근데 중국의 삼국은 옆에다가 연필로 써놓으세요. 위, 촉, 오 세 나라가 분열하던 시대를 중국의 삼국시대라고 하는 거지. 자, 그래서 중국이 삼국시대로 분열할 때, 위촉오로 분열할 때 말하면 3세기를 물어보는 거고 그때 한반도에 상하면 고구려, 동천왕과 백제, 고이왕을 말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하는 거야, 지금 이거를. 그 다음에 이제 몇 세기로 넘어간다? 4세기로 넘어간다. 자, 4세기는 고구려는 미천왕이 나온다. 미천왕. 그 다음에 고국 원왕. 고국 원왕. 그리고 당연한 말이지만 원하고 천은 구분하세요. 고국 천왕, 고국 원왕. 그 다음에 소수림왕, 그 다음에 광개토대왕. 4세기 말부터 5세기 초에 약간 걸치는 왕, 광개토대왕. 그래서 요 정도가 대충 고구려의 4세기의 상황이고, 그 다음에 백제의 상황은, 자, 고국원왕 밑에 바로 근초고왕이 나온다. 그래서 고국원왕과 근초왕을 반드시 기억하세요. 동시대야, 동시대. 근초고왕. 그리고 그 사이에 연도가 써있지. 뭐라고? 371년이라고. 맞죠? 371년이라고. 자, 그래서 요게 무슨 얘기냐면, 이때 이제 근초고왕 때가 백제 전성기 때거든. 그래서 백제 근초고왕이 고구려를 쳐가지고 고구원왕을 전사시키는 거야. 고구원왕 전사란 얘기야. 371년 고구원왕 전사. 연필로 써놓으세요, 미리. 연필로. 그리고 나중에 다 한 다음에 다 지우고 연도만 보면서 자꾸 내용을 머릿속으로 하십시오. 지금은 공부해야 되니까 연필로 살짝, 그것도 살짝 고구원왕 전사 이렇게 써놓으세요. 고구원왕 전사. 자, 그래서 근초고왕의 침입으로 고구원왕이 전사했다. 근데 이 백제가 이 근초고왕이 전성기 때거든. 그래서 근초고왕 별표. 이 왕이 제일 중요하다. 4세기 때는. 그런데 고구원왕과 어떻게 동시대니까 소수림왕 때 있었던 일보다
광개토대왕보다 앞 이런 소리지. 그 다음에 이제 근초광 다음에 침유왕이 나오지. 침유왕. 그래서 여기까지. 그래서 수직으로 딱 읽어버리면 미천왕부터 광개토대왕. 그다음에 백제에서는 근초광부터 침유왕. 그 다음에 신라에 관한 얘기가 또 하나 나온다. 신라에 관한 얘기가 또 하나 나온다. 그게 바로 400년이라고 써있죠. 400년. 거기다가 살짝 연필로 외구격태 이렇게. 외구격태 이렇게. 그래서 뇌물마리간이라고 돼 있지. 뇌물.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일단 들으세요. 신라 뇌물마리간 때, 뇌물왕 때 쉽게 말하면 뇌물왕 때 신라에 왜구가 침입을 한다고. 그래서 신라 왕이 고구려 광개토대왕에게 도움을 요청한다고요. 그래서 광개토대왕이 군대를 보내서 왜구를 격퇴시켰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자, 결론 왜구격퇴. 연필로 살짝 써놔. 400년에 왜구격퇴. 자, 왜구격퇴는 어느 왕과 어느 왕 사이에? 광개토대왕과 뇌물마리간 사이에. 그리고 당연히 광개토대왕 별표. 자, 고구려의 왕은 광개토대왕부터 이제 아주 중요하다 일단. 광개토대왕. 자, 그래서 대충 요때가 바로 몇 세기다? 4세기. 그래서 크게 보면 이렇게 설명이 가능해. 자, 4세기에는 일단 먼저 백제가 전성기가 오는 거야. 백제가 전성기. 그 왕이 근초고왕. 그래서 4세기는 전반적으로 백제가 주도권을 장악했다 이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야. 그러다 4세기 말로 접어들면서 4세기의 맨 마지막 왕이 광개토대왕이니까 당연히 4세기 말로 접어들면서 고구려에게 주도권을 이제 뺏기기 시작하는 거지. 그래서 4세기는 전반적으로는 백제가 주도권을 잡다가 4세기 말부터는 고구려에게 주도권이 넘어간다 이렇게. 그리고 또 하나. 이때 4세기 말에 처음으로 이제 신라가 고대 국가로 발전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스타트가 뇌물마리간 때부터라는 거야. 자, 그래서 여기 그러면 이제 주요 사실은 이 왕들 때 있었던 게 몇 세기의 사실이라는 거야? 4세기의 사실이라는 거죠, 당연히. 통합적으로. 그 중에서 지금은 미리 그것만 정도만 기억해 두자고. 왕이 어떤 왕이 속했다, 이런 왕들. 그 다음에 중요한 왕 누구 있다? 근초고왕이 먼저 나온다. 그 다음에 광개토대왕. 그 다음에 소수리망도 만만치 않게 나와. 줄 많잖아, 소수리망. 소수리망에다가는 밑에다가 그냥 나중에 씁시다. 씁시다. 변동기. 태불율. 태점불점율 이렇게 써놔. 무슨 말이냐면 태학, 불교 수용, 율령반포 이런 소리거든. 그래서 4세기 고구려에서 태학이 걸릴 때입니다. 불교가 수용됩니다. 그 다음에 율령이 반포됩니다. 대충 그런 일일 수도 있지. 그 다음에 이제 광개토대왕은 샅샅이 정리를 해놔야 돼. 이제 강론에 가가지고 왕업적 할 때 합시다. 그러나 지금 그거 하나는 기억해 둡시다. 광개토대왕과 뇌물마리간 사이에 뭐가 있었다? 왜구격퇴. 왜구격퇴한 고구려 왕은 누구란 소리야 그럼? 광개토대왕이란 소리지. 거기까지. 그리고 이제 이때가 중국이 무슨 시대다? 5호 16국 시대다. 5호 16국. 그래서 그전에는 3국의 분열기인데 이때는 5호 16국의 분열기라고 한다. 이때 어떤 나라가 나온다? 전진, 그 다음에 동진 이런 나라가 나온다. 그리고 생각을 자꾸 하자고요. 예를 들어서 3국이 전진과 교류했다. 내지는 동진과 교류했다. 중국, 전진, 동진한 나라와 교류했다. 이런 얘기가 나왔단 말이야. 그럼 몇 세기로 가야 된다? 4세기로 가야 된다는 소리가 되는 거죠, 결론은요. 자, 그리고 전진은 주로 고구려라고 해. 고. 다음에 동진에다가는 주로 백제 이렇게. 그래서 고구려 4세기 고구려는 누구와 주로 교류했습니다? 전진. 그다음에 4세기 백제는 누구와 주로 교류했습니다? 동진. 이런 식으로 합시다. 자, 그다음에 이제 몇 세기로 넘어간다? 5세기로 넘어간다. 자, 5세기로 넘어가면 광개토대왕도 물론 살짝 걸치지만 이 왕이 가장 중요하다. 장수왕. 장수왕도 별표 색깔로 해뒀던가. 자, 그래서 고구려에는 두 왕이 제일 단독으로 나오니까 정리를 잘 해놔야 돼. 광개토대왕과 장수왕 이렇게. 그리고 이제 장수왕 때 이제 어떤 일이 있었나? 427년이라는 얘기가 나왔지. 427년 거기다가는 평양천도라고 써놓으세요. 평양천도.
자,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수도를 옮겼다라는 거야. 어디로? 평양으로. 그러면 평양 이전에는 수도가 어디였겠느냐? 거기 국내성이라고 해. 국내성. 여기는 만주를 말하는 거야. 초기 국가 때 그 고구려에 대해서 하셨죠? 들어만 보세요. 고구려는 압록강유역의 졸본 지역에서 성장한 나라라고 했지. 졸본, 큰 산과 깊은 골짜기. 그리고 졸본에서 다시 또 국내성으로 옮긴다고. 그래서 고구려 초기 수도를 졸본, 국내성 이런 식으로 한다고. 졸본, 국내성 이렇게. 그리고 국내성에서 옮기는 게 바로 평양이란 말이야. 그래서 결국은 고구려는 뭐 졸본까지는 몰라도 평양천도 반드시 외우시고 장수왕 427년 그 전은 국내성 시대라고 하는 거야. 만주. 그러면 이제 평양으로 천도한 사람이 누구다? 장수왕. 그러면 왜 평양으로 천도했겠느냐? 전성기라는 것은 결국은 영토 확장에 주력했다는 소리거든. 고구려는 광개토대왕부터 이제 엄청나게 영토를 넓히기 시작한다. 그리고 장수왕 때. 근데 광개토대왕은 주로 북쪽 지방에 영토를 넓힌 사람이거든. 남하 정책을 본격적으로 한 사람은 아니거든. 그런데 이제 그 광개토대왕이 북쪽을 넓혔으니까 장수왕은 어디로 압박을 가하겠다? 남쪽으로 압박을 가하겠다는 의미가 있어. 자, 그래서 평양천도는 무슨 의미가 있냐면 남하 정책 본격화한다는 의미가 있다. 외우지 말고 이해해. 자, 그래서 427년 무조건 외워야 될 사실이 뭐다? 평양천도. 그리고 그걸 하면서 수도. 그 전까지는 국내성 시대, 요 다음은 망할 때까지 평양성 시대 이렇게. 그리고 평양천도의 의미는 뭐다? 남하 본격화. 그래서 이제 5세기는 고구려가 남하 정책을 본격화하는 시기라고. 그런데 이때 남하 정책을 본격화하자 광개토대왕 때를 한번 생각해봐. 광개토대왕 때는 신라의 진입파 왜구를 고구려 왕이 도와준 거 아니야. 그래서 광개토대왕 때는 고구려하고 신라가 친선관계, 백제하고는 대립관계, 철천지 원수, 이때부터 철천지 원수 대립. 그런데 이때는 상황이 바뀝니다. 고구려가 남하 정책을 본격화하면서 신라 입장에서도 독자적인 발전을 꾀하려고 노력을 하던 시대거든. 그래서 백제와 동맹을 맺게 된다. 그래서 비유눌지 밑에 비유눌지 그렇게 읽어버릴 때 백제 비유왕, 백제 비유왕과 신라 눌지마리간 사이에. 그래서 비유눌지 이렇게 읽으세요. 비유눌지 사이에 433이라고 써 있는 거 있지? 거기다가 살짝 낮의 동맹. 그래서 433년에 무엇이 있었습니다? 낮의 동맹. 자, 그럼 5세기의 대외 관계, 삼국 간의 관계가 이제 형성이 된 거지. 알 수 있는 거지. 5세기는 고구려의 강력한 남하 정책이 추진되는 상황 하에서 백제와 신라가 연합을 해서 고구려에 대항했다. 이렇게 된다는 거야. 자, 그래서 결국 낮의 동맹이야. 그럼 낮의 동맹의 원인은 이렇게 물어보면 평양천도가 답일 수가 있어. 평양천도의 결과 이렇게 하면 낮의 동맹이 답일 수가 있다. 자, 그래서 거기까지.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낮의 동맹이 계속 지속되는 거야. 지속되는 과정에서 장수왕이 쳐들어간다고요. 어디로 쳐들어가냐면 백제 수도로 쳐들어간다고. 백제 수도. 그래서 백제 수도를 쳐들어가서 수도를 점령한다고. 그리고 이 과정에서 백제 왕이 죽는다고요. 그 사람이 계로왕이야. 그래서 계로왕 전사가 나오거든. 그래서 계로왕 위에 475년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그게 계로왕 전사야. 계로왕 전사. 자, 계로왕은 누구의 침입으로 전사했습니다? 장수왕의 침입으로 전사했습니다. 475년. 연도는 굳이 외울 필요는 없는데 내용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용을 자꾸 해. 내용을. 평양천도 결과 낮의 동맹 이후 장수왕 침공, 한성 점령. 거기다가 계로왕 전사 옆에다가 한성 함락이라고도 써놓으세요. 자, 살짝 계로왕 전사, 한성 함락, 한강 상실 이렇게 똑같은 얘기야. 무슨 말이냐면 백제가 처음부터 한강을 점령하고 있었던 나라가 백제였거든. 백제. 그래서 백제가 한강을 점령하고 있을 때가
수도를 한성시대라고 하는 거야. 한성. 근데 이때 이제 수도가 함락당하면서 수도를 뺏긴 거지. 그래서 이 지역을 뺏겨버린 거야. 한강상실. 그게 어느 때냐고. 475년 같은 해라고. 계로왕이 전사하는 해하고 같은 거라고. 결국은 같은 내용이지. 자, 그래서 장수왕의 침입으로 계로왕이 전사했습니다. 한성이 함락당했습니다. 백제 입장에서는 한강을 상실했습니다. 그럼 뒤집어서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고구려 입장에서는 한강을 차지하게 됩니다. 이렇게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 지역을 상실해 버리니까 백제가 수도를 남쪽으로 도망간다고. 그래서 문주왕 밑에 또 475년 같은 해라고 돼 있죠. 그래서 그거는 웅진천도라고 하면 돼. 같은 해 다 일어난 거야. 자, 그래서 장수왕의 침입으로 한성이 함락당하고 계로왕이 전사했습니다. 한강역을 상실했습니다. 웅진, 지금의 공주로 천도했습니다. 그래서 웅진천도라고 살짝 써놓으세요. 웅진천도. 자, 그래서 웅진천도한 왕이 문주왕이란 말이야. 문주왕. 자, 그러면 또 이런 얘기가 된다. 자, 계로왕까지가 바로 백제 수도가 어느 때다? 한성시대. 그래서 한성시대에 있었던 일을 이렇게 물어봤어. 그러면 계로왕까지 물어보는 거지. 고이왕부터. 이때 백제 상황은 전성기가 왔을 때지. 그치? 근초고왕이 안에 들어가니까. 그 다음에 한강을 백제가 차지하고 있을 때가 되는 거지. 그치? 자, 그래서 그렇게. 자, 그러면 문주왕 때부터는 무슨 시대라고 할까요? 그럼 웅진시대라고 하는 거야. 지금의 공주. 자, 그래서 이제 천도했다. 그래서 웅진시대로 가서 웅진시대에 이제 두 왕이 나오는데 동성왕과 문영왕이 나오는데 그 동성왕까지가 대략 5세기에 해당된다라는 거야. 그리고 동성왕과 밑에 누구 간에 소지마리간. 그래서 이것도 동성소지 이렇게 읽어버릴 때. 동성소지. 이거는 결혼동맹. 살짝 결혼동맹 493. 결혼동맹이라고 써놓으세요. 이것도 낮의 동맹인 거야. 왜? 백제하고 신라가 체결했으니까 이것도 낮의 동맹의 일환이지. 근데 낮의 동맹은 처음 체결한 건 아니고 이미 비유왕과 눌지왕 사이에 체결되어 있는 상태에서 계속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건 어떤 의미가 있다? 낮의 동맹을 강화한다는 의미가 있다. 낮의 동맹을 강화한다는 의미가 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알아두시면 돼. 자, 그러면 웅진시대 동성왕 때 무엇이 있었습니다? 결혼 동맹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읽으면 장수왕, 비유왕, 계로왕, 문주왕, 동성왕, 눌지마리간, 소지마리간 여기가 몇 세기에 해당된다는 소리다? 5세기에 해당된다는 소리다.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5세기의 중국의 상황은 어떻게 표현한다? 북조 시대라고 한다. 그래서 남조, 북조 이런 식으로 분열되던 시대야. 그래서 일명 남북조 시대라고 한다. 그래서 남북조 시대는 6세기 말까지 이어진다고요. 그러면 5세기 남북조 시대도 그 다음에 6세기 남북조 시대도 있겠지. 근데 같은 남북조지만 5세기에는 이런 나라들이 나와야 돼. 북이송이란 나라. 북이송 이렇게. 북이송. 그래서 이제 확인만 하세요. 북이송 나왔잖아. 자, 그러면 5세기의 주요 사실 이렇게 물어봐서 그러면 대부분 장수왕이라든가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뭐 왕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 다음부터는 뭐 낮의 동맹이라든가 고구려가 한성을 함락했다라든가 계로왕이 전사했다, 한강의 주인공이 바뀌었다, 백제가 수도를 웅진으로 옮겼다, 그 다음에 결혼동맹이 체결됐다, 이런 것들이 이제 5세기의 주요 사실이 되는 거지. 장수왕을 포함해서. 그래서 결국은 개별적인 사실이 아니라 어떤 왕이 5세기에 속하느냐, 그걸 먼저 연습을 하시면 돼. 자, 그래서 여기까지. 그리고서 이 마당에서 백제의 수도, 백제는 한성시대, 그 다음에 뭐 웅진시대까지 지금 하신 거지. 그리고 이제 6세기로 넘어갑니다. 자, 6세기로 넘어가면 백제는 무슨 왕이 나온다? 문영왕이 나온다. 문영왕. 그 다음에 성왕이 나온다. 문영왕, 성왕. 이렇게.
요 두 왕 중요하다. 물론 성왕이 더 잘 나오지만 성왕, 그 다음에 문영왕도 심심치 않게 나온다. 그리고 6세기의 고구려 왕들은 필요 없고 5세기 말에 이제 문자왕 해가지고 이거 하나만 알아두면 되고, 그 다음에 신라, 지증왕, 법흥왕, 그 다음에 진흥왕, 요 세 왕이 순수하게 6세기에 해당되는 왕이야. 그리고 이 왕들을 별표 쳐놓으면 됩니다. 지증왕, 법흥왕, 진흥왕. 그래서 이제 결론은 신라에서는 요 세 왕이 제일 잘 나와. 그러니까 요 세 왕 단독으로 나오는 거니까 좀 정리를 잘 해두시면 돼. 그래서 5명, 요 대략 5명. 5명이 대략 뭐 6세기에 해당되는 왕입니다. 이렇게. 그런데 이제 자 성왕으로 가자. 성왕에 538년이라고 되어 있는 거지. 500 그게 사비천도야. 사비천도. 자 그래서 성왕 때 뭘 하나 기억해라. 538년. 거기다 살짝 사비천도. 사비는 부여를 말한다. 자 그래서 다시 수도를 또 옮기는 거야. 어디로 옮긴다? 사비로. 그럼 그전에는 어디였어? 웅진. 그럼 그전은 어디였어? 한성. 그래서 백제 수도는 세 군데란 말이야. 한성시대, 웅진시대, 사비시대. 결론은 뭐 성왕이 잠깐 걸치긴 하지만 웅진시대 마지막 왕은 문영왕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지 뭐. 자 그래서 결국은 이런 식으로. 그래서 538. 그리고서 이제 거기 또 숫자가 나오는 게 뭐다? 551년으로 갑시다. 551년. 551년. 그건 어떤 내용을 말하는 거냐면 거기다가 성왕 플러스 진흥왕 점점 한강 이렇게 나. 자, 무슨 말이냐면 그러면 맨 처음에 백제 한강을 백제가 차지하고 있었다. 그러다가 장수왕하고 그 계로왕 그때 이제 고구려로 이제 그 영역이 넘어갔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한강을 차지하고 있었던 나라는 고구려. 근데 이 성왕과 진흥왕 요때 성왕과 진흥왕이 연합해서 고구려로부터 한강을 뺏은 거야. 그래서 이렇게 표현한 거지. 성왕 플러스 진흥왕 점점 한강 이렇게. 근데 이제 이걸 백제 입장에서 설명하느냐 신라 입장에서 설명하느냐에 따라서 뒤에 나올 단어가 달라지는 거야. 백제 입장에서는 한강 탈환이라고 할 수 있는 거지. 왜 그러냐면 맨 처음에 점령했다가 뺏겼다가 다시 찾았으니까. 그래서 백제는 한강 탈환이라고 하는 거다. 근데 신라는 한강 유역을 차지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으로 진출하는 거지. 자, 그래서 신라는 어느 왕 때? 진흥왕 때 한강 유역으로 처음으로 진출. 근데 요때는 한강 전 영역을 다 백제나 신라가 단독으로 점령하는 게 아니라 옛날 백제 땅이었던 한강 하류 지역은 백제가, 남한강 유역은 신라가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분 점령하고 있었다라는 얘기야. 그리고 551년에다가 또 하나만 써놓으세요. 단양적성비라고. 단양적성비. 단양적성비는 진흥왕과 관련되어 있는 비석이야. 진흥왕. 그래서 이 진흥왕의 영토 확장과 관련되어 있는 비석 중에서 처음으로 나눈 게 단양적성비인데 551년에다 써놓으시라고. 다시. 자, 성왕과 진흥왕이 동시대란 소리지. 그럼 551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다. 둘이 연합해서 한강을 백제는 탈환했다는 표현을 쓰고 신라는 처음으로 진출했다. 근데 이때는 한강 하류는 백제가, 남한강 유역은 신라가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진흥왕의 그럼 남한강 유역 진출을 반영하는 비석은 뭐다? 단양 적성비가 되는 거죠. 거기까지. 자, 그 다음에 진흥왕 밑에 써 있는 숫자 있죠? 진흥왕 밑에 있는 숫자 있지? 거기다가 553년에다가는 그렇게 써. 신라 단독 점령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맨 처음에는 부분적인 점령을 하고 있다가 553년에 신라가 진흥왕이 배신을 한다고. 그래서 백제가 점령하고 있었던 한강 하류 지역을 공격을 한다고요. 그래서 백제로부터 한강 하류 지역을 또 뺏어버린 거야. 그래서 553년이 신라가 이제 완전히 한강을 단독 점령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한강 하류까지 완전히
점령했다. 이렇게. 그러면 백제가 뭐야? 탈환했다가 결국은 또 뺏긴 거잖아. 이때 싸웠을 거 아니야. 하나 더. 나제 동맹 결렬. 자, 그래서 이 553년은 신라하고 백제가 싸운 거란 말이야, 지금. 그래서 결국 신라가 한강을 단독 점령했다. 그 말은 곧 뭐야? 동맹이 깨졌다는 소리거든. 그래서 나제 동맹 결렬. 그래서 나제 동맹이란 433년 비유왕과 룰지왕 사이에 처음 체결돼서 계속 지속되는 거야. 그리고 433에다가 120년을 더해보세요. 120년을 더해봐. 그러면 553년이 되지, 정확히. 그래서 나제 동맹은 120년간 지속된 동맹이라고. 그런데 결국은 이때 신라가 단독 점령하는 과정에서 결렬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지. 그래서 이해하시고 결론. 503년에 어떤 일이 있었어? 스타트 처음부터 하자. 성왕과 진흥왕이 연합해서 고구려로부터 한강을 뺏었습니다. 이때는 부분 공동 점령하고 있었습니다. 진흥왕의 이 사실을 반영하는 비서 단양 적성비.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어? 신라가 단독 점령했습니다. 553 나제 동맹 결렬.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냐? 554년. 그건 무슨 말이냐면, 그럼 결국은 백제가 또 뺏긴 거잖아, 신라한테. 그래서 성왕이 열받아가지고 백제를 친단 말이야. 그래서 백제왕이 신라를 공격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성왕이란 소리지. 그런데 그 과정에서 전사를 합니다. 백제왕이. 그래서 그건 성왕전사라고 써놓습니다. 성왕전사. 554년. 이거 이제 나중에 또 한 번 할 거예요. 지금 이제 개관인데 미리 이제 초벌구이를 하는 거야. 554년에 성왕전사, 그걸 관산성 전투라고 해. 그래서 554에다가는 성왕전사, 관산성 전투 이렇게 써놓으세요. 처음부터 하자. 자, 성왕과 진흥왕이 맨 처음에 어떻게? 연합해서 한강을 고구려로부터 뺏는 거지. 이때까지만 해도 부분 점령, 공동으로 부분 점령하고 있는 거지. 이걸 할 수 있는 진흥왕의 비석, 단양, 적성비.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져? 신라가 단독으로 점령하지. 백제로부터 한강 하류족을 빼앗아 버리지. 단독 점령. 나제 동맹 결렬됐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어? 성왕이 신라를 치다가 관산성 전투라고 한다거를 전사 이렇게. 자, 그 다음에 555년이라고 나와 있는 거 있지? 555년에 대한 북한산비. 555년. 북한산비라고 써놓으세요. 살짝 연필로. 북한산비. 자, 그 다음에 561년 있지? 거기다 창녕비. 561년에다간 창녕비. 561년에다간 창녕비. 562년에다가는 대가야 멸망. 568년에다가는 황초령 마울령 비석. 황초령 마울령비 이렇게 써놓으세요. 이렇게. 자, 그래서 요거 순서대로 일단 읽으시고 요거 다 백제 성왕은 여기까지고 일단 그 다음에 요건 다 이거 사비천도만 빼놓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어느 왕과 관련 일단 신라왕으로는 진흥왕이 미리 예습한 거야. 진흥왕으로 해보세요. 진흥왕은 성왕과 연합해서 한강을 처음으로 남한강역으로 진출하였습니다. 단양 적성비. 그 다음에 한강을 단독 점령했습니다. 그 다음에 성왕을 전사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북한산비를 건립했습니다. 그 다음에 창녕비를 건립했습니다. 그 다음에 대가야를 멸망시켰습니다. 황초령 마울령 비석을 건립했습니다. 이거 다 신라 어느 왕으로 간다? 진흥왕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 진흥왕의 영토 확장과 관련되는 비석은 지금 또 미리 알아놔. 그리고 각 왕들 정리할 때 또 한 번 볼 거야. 그 다음에 문화편에서 비석 공부하면서 또 한 번 볼 거야. 그럼 한 3번이나 보는 거지, 결국은요. 그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그래서 이 부분이 좀 복잡하긴 하지만, 그래서 단독으로, 이 부분은, 이게 중요한 부분일 수가 있어. 그러면 이렇게, 응용 문제.
단양적성비하고 북한산비 건립 사이에 있었던 일은 이렇게 물어봤어. 그럼 이게 답일 것 같은데? 신라가 한강을 단독으로 점령하였습니다. 나제동맹이 결렬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성왕이 관산성에서 전사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맞죠? 진흥왕 때 무슨 가야가 명한다고 해야 돼? 대가야가 멸망했습니다. 이렇게 하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 계속 그렇게. 자, 그래서 6세기. 그 다음에 이제 6세기는 여전히 묵조 시대다. 근데 이때는 누가 나와야 된다? 양나라가 나와야 된다. 양나라. 그래서 중국의 양과 교류했다 하면 몇 세기를 물어보는 거다? 6세기. 근데 특히 6세기 양나라와 백제의 교류 사실을 반영하는 그림이 하나 나올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성황 위에 보면 양직공도라고 있죠. 그래서 양직공도도 줄쳐놓으세요. 양직공도. 그래서 양직공도는 뭘 반영하는 거냐면 양과 백제의 교류 사실을 반영하는 거야. 양직공도. 그건 어디 가서 확인한다? 사료지문도 나오고 그림도 나와. 우리 책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 이론편, 사료 및 지문편, 지도와 그림편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주로 수업은 기본 이론편만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여러분들은 그 기본 이론을 숙지하시면서 거기와 관련되어 있는 사료 지문도 좀 읽어보고 그림도 읽어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양직공도를 확인하시고 양직공도는 다시 몇 세기? 6세기. 어느 나라와 어느 나라의 교류 사실을 반영한다? 양과 백제라고 해야 돼. 양과 백제. 그래서 그거. 그러다 이제 6세기 말에 통일왕조가 나오는 거야. 6세기 말에 통일왕조가 나옵니다. 그게 어느 나라입니다? 수나라입니다. 수 이렇게. 그래서 수가 통일했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지.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여기까지. 그 다음에 이제 몇 세기로 간다? 7세기로 간다. 이제 눈으로 확인만 하세요. 무왕, 의자왕. 그 다음에 신라로는 진평왕도 걸쳐. 진평, 선덕, 진덕. 이렇게. 요 왕들이 대충 몇 세기? 7세기에 해당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아예 7세기에는 십자형 외교라고 위에 써인 거 있죠? 그래서 그거 하나 반드시 줄쳐놓고 나중에 또 공부하게 될 거야. 자, 십자형 외교 형태가 형성된, 십자형 외교가 형성된 시기의 상황으로 맞는 것은 이렇게 물어볼 수 있거든? 그러면 대략 몇 세기 물어본다? 7세기 물어본다. 그래서 7세기의 왕은 단독으로 나오는 왕들은 거의 없어. 그러니까 크게 이렇게만 알아두십시오. 그리고 나중에 내용은 확인하고. 자, 그래서 이게 이제 개관표란 말이야. 자, 그래서 요 삼국시대 개관을 정리를 확실히 하셔야 되고, 그 중에서 세기별로는 4세기, 5세기, 6세기 요 부분이 제일 중요하단 말이야. 그리고 연도만 한번 순서대로 읽어봅시다. 고구원왕 전사, 근초고왕의 침입으로. 그거 계속 기억해야 돼. 그 다음에 왜구 격퇴, 광개토대왕과 뇌물마리강 계속 기억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광개토대왕 다음에가 바로 전이 소수리방이야. 그리고 바로 다음이 장수왕이야. 평양천도. 평양천도의 결과 비운을지 나제 동맹. 그 다음에 계로왕 장수왕의 침공으로 전사, 한성 함락, 한강 상실, 고구려는 한강 차지. 똑같은 말이지. 그리고 백제 웅진 천도 맞지? 그리고 이제 웅진 시대 결혼 동맹 동성 소지, 동성 소지, 결혼 동맹, 나제 동맹 강화. 자, 그 다음에 성왕 때 사비 천도. 사비 천도 이후의 사실로 맞는 것은 성왕과 진흥왕이 연합, 한강, 백제 탈환, 신라 처음 진출. 비석, 단양, 적성비. 그 다음에 신라가 단독 점령, 나제 동맹 결렬. 그 다음에 성왕 전사, 관산성 전투.
신라가 한강을 단독 점령하는 사실을 반영하는 비석은 북한산비. 가야 진출을 반영하는 비석은 창녕비. 진흥왕 때 대가야 멸망.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황초령 마울령 비석. 그래서 요 부분이 제일 잘 나오는 아주 중요한 사실들이란 말이야. 그래서 요 정도만 나와도 쉬운 문제에 해당돼요. 그 사이사이에 이제 뭐가 좀 끼겠지만 어쨌든 요 틀을 계속 유지하십시오. 그래서 삼국시대의 개관표 요걸 좀 정리를 잘 해두시면 돼요. 그 다음에 밑으로 가면 가야 있죠? 가야는 이렇게 합시다. 그냥 한번 읽어봅시다. 자, 가야는 전기가야하고 후기가야 연맹체로 나온다. 전기줄, 후기줄. 전기줄, 후기줄. 그래서 가야는 전기가야 연맹체가 있고 후기 시대에 활성화된 연맹체가 있다. 전기에 활성화된 가야 연맹체는 어디를 중심으로 하고 있다? 김해, 창원 등 낙동강 하류, 경남 해안, 줄. 항상 연필로. 그리고 김해에다 동그라미. 그래서 김해가 들어가는 지역, 주로 경상남도 남해안 지역. 김해는 반드시 외우세요. 김해가 들어가는 지역이 먼저 활성화되는 지역이야, 이 지역이. 이걸 전기가야 연맹체라고 해. 그리고 김해를 왜 외워야 되느냐? 이 김해의 금강가야가 이 시기에 중심지 역할을 했거든. 그래서 밑에 금강가야 줄, 중심지, 김해, 시조, 김수로, 다른 말로 뇌질 청해, 줄, 청해 동그라미. 자, 그래서 전기가야 연맹체에 대해서 말해 보십시오. 전기가야 연맹체 중심지는 뭐라고 해야 돼? 김해의 금강가야 중심. 이런 식으로 하셔야 돼. 그래서 김해를 반드시 외우십시오. 김수로가 시조야. 청해. 그런데 이 가야가 이 지역이 어떤 사건을 계기로 침체를 하더라고. 이 지역이 어떤 사건을 계기로 침체를 하더라고. 그 사건을 이걸로 가. 외구격퇴. 외구격퇴. 그래서 광개토대왕과 뇌물마립간 사이에. 그래서 다시 합니다. 자, 광개토대왕과 뇌물마립간 사이에는 자, 이때 신라 뇌물마립간 시대, 신라의 왜구가 침입을 하거든요. 그래서 고구려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고구려 광개토대왕이 군대를 보내서 왜구를 격퇴시켜줬다. 이런 기록이 나오거든. 그런데 이 왜구 격퇴 과정에서 가야까지 침공을 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왜구 격퇴. 밑에 나오죠? 고구려 광개토대왕군의 침공을 받음 400년이라고. 이게 이제 왜구 격퇴하는 과정에서라고 하면 돼. 그래서 이때 신라의 왜구가 들어오니까 고구려 군대가 신라 땅으로 진입을 했다고. 그리고 뭐 선멸을 했겠지. 그런데 도망을 가더라고요. 남쪽까지. 낙동강유까지 도망을 가는 거야. 그래서 거기까지 쫓아가가지고 선멸했다. 그 과정에서 가야 지역까지 침공을 하더라는 거지. 그래서 이때 침공을 받은 지역이 김해 금강가야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전기 가야 연맹체라는 거야. 자, 그래서 결론. 왜구격퇴로 인해서 그 과정에서 고구려 광개토대왕군의 침입으로 김해 금강가야 중심의 전기가야 연맹체 지역은 이제 침체하는 거야. 침체. 그럼 왜구격퇴 이전과 왜구격퇴 이후가 달라지는 거지. 그래서 왜구격퇴 이전은 전기가야 연맹체라고 해야 돼. 김해 금강가야가 중심이라고 해야 돼. 근데 그 이후부터는 그 지역은 침체되고 침공을 받지 않았던 다른 가야 지역이 활성화되더라는 거지. 그래서 거기를 후기라고 한다 해서 후기줄. 지역은 어디다? 고령, 합천, 거창, 함양 등을 중심 줄. 그리고 고령에다 동그라미. 고령이란 도시. 고령은 내륙 도시란 말이야. 경상도 내륙이란 말이야. 그래서 고령 반드시 기억해놔. 왜 그러냐면 고령을 중심지로 하는 가야가 대가야거든. 그리고 이 시기의 중심지 가야는 대가야라고 하는 거거든. 밑에 대가야, 고령, 뇌질, 주일. 주일에다 동그라미. 그래서 후기가야 연맹체에서의 중심지 가야는 고령의 대가야. 그래서 항상 이렇게 되는 거야. 전기가야 연맹체, 후기가야 연맹체. 왜구격퇴가 전환점. 김해 금강가야가 중심이어서 중심지가 고령의 대가야로 이동한다. 이렇게.
그래서 정기가야, 금강가야가 중심이다. 그러면은 외국역대 이전이고, 그 다음에 고령의 대가야를 중심으로 하는 이런 얘기가 나오면 외국역대 이후다. 그게 대략 5, 6세기라는 거지. 5, 6세기.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있는 거. 자, 신라와 결혼동맹 줄, 금강가야 멸망 줄, 그리고 두 개를 묶으세요. 자, 이거는 어느 왕 때? 버풍왕 때. 자, 신라 버풍왕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다? 신라와 결혼동맹인데 거기다는 대가야라고 써놔. 대가야와 신라가 결혼동맹을 체결합니다. 이렇게. 그냥 결혼동맹은 아까 했던 동성소지마리간 사이에 있었던 나제동맹의 의미의 결혼동맹도 있어. 그런데 6세기 버풍왕과 대가야와의 결혼동맹도 나와야 돼. 그래서 이거는 대가야라고 써놔. 대가야. 그래서 버풍왕과 대가야의 결혼동맹. 그리고 이제 버풍왕 때 금강가야가 멸망하는 거야. 자, 그래서 금강가야, 전기가의 중심지였죠. 금강가야가 버풍왕 때 멸망한다. 자, 버풍왕 때 가야와 관련된 사실 두 가지 순서대로 대가야와 결혼동맹, 그 다음에 금강가야 멸망. 그 다음에 이제 진흥왕, 버풍왕 다음에가 진흥왕이거든요. 그래서 진흥왕 때 아까 했지 좀 전에 대가야 멸망. 그래서 그것도 따로. 자, 그래서 가야는 항상 정기가야, 후기가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요 개관표가 아주 중요한 거니까 미리 예습을 좀 많이 하신 거야. 그래서 앞으로 계속 이런 얘기가 나올 거야. 자, 그래서 이렇게 개관을 하고 정리를 좀 하십시오. 한 번에 안 됩니다. 여러 번, 저처럼 여러 번 이렇게 자꾸 연습을 하셔야 돼, 스스로.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